엘레별로 지금 좀 들어갈 거예요. 시, 소설, 뭐 수필,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할 건데,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를 시를 시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지칭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서정갈래라고 얘기해요. 서정갈래? 괜찮습니까? 서정갈래? 그리고 이제 이 시의 특징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서정갈래라고 부르는 명칭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서나 감정. 괜찮습니까? 서정을 뒤집으면 뭐야? 정서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정서를 노래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서정갈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시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먹어. 근데 서정갈래의 문학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먹어요. 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산문과 달리라는 말 나오죠. 야, 이거 꼭 한 번씩은 나한테 질문이 나와요. 산문이라고 하는 거. 어? 입니다? 응? 산문은 쉽게 얘기할게요. 줄글이에요, 줄글. 줄글. 됐죠? 이렇게 줄줄줄줄 써 있는 거 있죠. 길게. 됐죠? 길게 여러 줄로 줄글, 줄줄줄줄줄 이어서 쓰는 거. 실제로 줄글이라고 해요. 풀어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줄글로서 대표적인 예시, 소설인 거야. 괜찮습니까?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 괜찮죠? 음. 이거랑 반대되는 거야. 시는 얘네랑 달라요. 맞지? 어, 산문과 달리 운율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압축된 형식미라는 말 나오죠. 압축된 형식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는 뭐 시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설이랑 비교를 해보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설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짧죠. 짧은데 그 안에 주제를 담지. 괜찮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압축된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래서 산문과 달리 운문이면서, 됐죠? 운문이다. 이게 대표 예시가 시인 거야. 괜찮죠? 여기서 이제 운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율적인 언어와 함축적인 언어. 야, 함축적이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압축적인. 됐죠?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정서,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어떤 한 시어, 어떤 한 단어에다가 압축적으로 집어넣거든? 그래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 시라고 하는 애는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정서를 노래하는 갈래인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시인은 시적 화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오케이, 요거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야, 시적 화자라고 하는 말 나오네요. 시적 화자. 화자가 누구니? 아, 이거 오해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대답이 갈리죠? 자, 화자라고 하는 말은 일단 그냥 정의.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죠. 됐죠? 하지만 화자가 꼭 겉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되게 좋은 말 하나 나왔어요. 나요. 얘기했단 말이야. 그 나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겉으로 드러난 화자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인지를 구분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본문에 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 나라고 하는 말이 있음. 괜찮죠? 이 얘기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화자, 다시 한번, 겉으로 드러난 화자라는 말을 한자어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화자. 이제 가물가물하지?
소성, 미음, 시옷, 지읒. 명시적이다. 그렇죠? 명시적하자. 괜찮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좋긴 해요. 같이 정리해두면. 그러니까 선택지에다가 그냥 뭐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택지에는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 그쵸? 선택지에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목적을 가지고 너네한테 묻는 건데 거기에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큰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명시적 화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야. 화자가 명시적인가? 명시적이지 않은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어쨌든 화자는 시 속에서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오해하실까 봐 먼저 얘기하는 거 뒤쪽에 한 번 더 얘기 나오긴 할 건데 화자가 꼭 작가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까? 작가와 화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내려가 보면 몇몇 특징이 있죠. 운율 형성 방법. 작품 속에서 시 안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자, 동일한 음을 반복한다라는 말 나오죠. 동일한 음을 반복한다. 여기 지금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응과 리을이 반복된다. 얄리 얄리 얄랑처럼 보시면 뭐 이응 리을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동일한 음을 반복한다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말로도 쓸 수 있네. 자음자. 유사하게 생겨먹은 자음자를 반복했네. 이거를 문법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렇게 했죠. 유사한 의문을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볼게. 이응, 리을이라고 하는 음을 반복했잖아. 됐죠? 자, 이응, 미음, 그러니까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얘네들 자음자 중에 대표적인 비음과 유음. 그쵸? 그래, 그러니까 비음 또는 유음을 반복하여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비음과 유음 같은 경우에는 목청을 울리면서 내는 소리라 그랬어요. 다른 자음자는 아니야. 괜찮습니까? 근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요놈들은 목청을 울리면서 내는 울림 소리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자, 실전 사례로 넘어갈게 그냥. 실전 사례로 넘어가서 예를 들자면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라고 하는 작품 속의 특정 부분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쫙 쳐놓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할 수 있잖아. 됐죠? 그랬을 때 지금 동일한 음을 반복했다. 유사한 음운을 반복했다. 울림소리를 반복했다. 비음과 유음을 반복했다.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선택지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국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공부할 때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청산별곡을 공부할 때 얄리얄리 얄라청 얄라리 얄라 이게 매 연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매 연마다 반복이 돼요. 괜찮습니까? 아, 반복되는구나. 알아.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공부한 그 문장으로만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장으로만 시험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이게 좀 짜증나는 지점인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양하게 폭넓은 방향으로 조금 해당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음성상징어. 요거는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거다. 음성상징어. 됐죠? 아, 이제는 우리한테 둘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그쵸? 어. 합쳐서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괜찮습니까? 음. 맞아요. 음성상징어를 반복하면 운율감이 생기지. 괜찮습니까? 근데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에는 운율 말고도 플러스 효과가 또 다른 게 생길 수 있어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상징어를 썼을 때
조금 더 부각되고 강조될 수 있는 효과는 생동감이라든가, 괜찮습니까?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조금 강조되는 효과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조금 친절하게 문학 문제를 접근하면은 한 줄 한 줄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A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밑줄 다 쳐주고. 근데 그렇게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이래버린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했을 때, 해당 작품에는 뭐 음성 상징어도 쓰였을 거고, 문장 구조가 반복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것들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아셔야죠. 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두 개 묶어두세요. 세 번째 칸이랑 네 번째 칸 두 개 묶어두시고, 요건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모의고사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각 작품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체킹해서 머릿속에 넣고 시험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음절수를 반복한다 그랬죠? 이게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 음수율이라는 말 써요. 음수율. 음수율. 음절의 숫자를 가지고 운율을 만드는 거. 괜찮죠? 어. 음절의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밑에 일정한 음보를 반복한다 그러죠. 이거는 음보율이라는 말 써요. 음수율, 음보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문 가지고 보면 읽으면 산 너머 남촌에는 일곱 글자 누가 살길래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글자 수를 맞춰봐 라고 하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한 번씩 언급하고 가실 거거든. 수업하실 때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렇게 하나의 의미 맥락 있잖아. 하나의 맥락을 글자 수로 쪼갰을 때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반복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7호조의 음수율을 지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부르는 말, 내가 설명할 때도 이 말을 쓸 거라서 그래요. 7호조, 7호조라는 말 써요. 이게 뭐, 나한테 막 질문할 때 뭐라고 하더라? 쌤, 7.5조가 뭐예요? 7.5조가 뭐예요? 뭐 이런 게, 이 소수점 아니야? 괜찮습니까? 7호조,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됐습니까? 이게 어떤 갈래에 따라서 달라요. 갈래에 따라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4, 4조. 막 얘기하거든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어. 뭐,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3, 3, 2조도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호조, 4사조, 332조. 괜찮습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음절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운율에 대한 용어인 거라고. 괜찮죠? 그 다음에 밑에 음보율 있죠, 음보율. 음보율은, 호흡의 단위예요, 호흡. 호흡. 이 한 문장을 읽을 때 어떤 호흡의 단위로 끊어서 읽게 되느냐. 괜찮습니까? 해서 얘기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죠? 자,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산 너머 남촌에는 요거 있죠? 산 너머 남촌에는 요것도 음보로 설명하면 조금 달라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괜찮죠? 그럼 얘 몇 번을 끊어 읽은 거야? 한 맥락을? 세 번에 끊어 읽었죠. 괜찮습니까? 지금 밑에 있는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네 번에 끊어 읽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끊어 읽는 숫자에 따라서 3음보다 4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요 부분 가지고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예문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문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런 거 있죠. 지금 요 위에 거 됐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괜찮죠?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괜찮죠? 그럼 얘는 음수율로 따지면은 7호조. 괜찮지? 음보율로 따지면 3음보지? 요거를 한꺼번에 너네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아, 위 작품은 7호조의 3음보, 운율감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7호조의 3음보.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정리한 거 괜찮죠? 요거 괜찮죠?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괜찮죠? 이게 동시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요렇게 세트인 경우. 7호조의 3분보인 경우 있죠. 어. 7호조의 3분보인 경우.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민요조의 율격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전통적 율격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율격은 운율이에요. 괜찮습니까? 율격은 운율을 달리 쓴 말이야, 그냥. 됐죠? 민요조의 운율이다. 전통적 운율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요? 실제로 민요에서 이런 운율이 많아요. 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내물이죠. 어. 뭐 여러 민요들 있잖아. 그 민요들의 리듬이 보통 요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공식이야. 얘는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윗글에 7호조의 삼음보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선택지에다가 친절하게 얘기한다면 7호조의 삼음보의 운율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7호조의 삼음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윗글에는 민요조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됐죠? 이 정도까지만 체킹해 두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봤죠? 통사구조,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문장구조, 문장구조. 뭘 어렵게 생각하니? 문장구조가 비슷한 거. 됐죠? 여기 보시면 뭐 부서진 이름이요, 헤어진 이름이요, 주인 없는 이름이요. 괜찮죠? 어. 비슷하게 생겨먹은 문장이 반복되면 운율감이 생겨나는 거 당연하겠죠? 괜찮습니까? 어려울 거 없죠?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작품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작품에는 1번 내용을 가지고 운율을 만들고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괜찮죠? 체킹만 해두시면 문제 없는 내용.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운율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뭐 수미상관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괜찮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만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아래로. 이거 어려울 거 없죠? 심상의 종류. 자, 심상이라는 말 대신에 이미지 쓸 수도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줬던 과제 부분 중에 요거 관련된 과제 있어요, 대신에.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괜찮습니까? 공감각적 심상. 자, 주의사항 있었지. 이거 우리 연습도 했었지. 됐죠? 자, 불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 감각의 전이. 오케이.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네요. 감각의 전이. 괜찮죠? 공감각적 심상을 일컫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렇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가능. 대신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그냥 쓸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었죠? 단계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심 대상이 일단 맨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 중심 대상. 괜찮지?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뭘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중심 대상을 감각하는 일반적인 감각. 일과 관련한 일반적인 감각. 괜찮죠? 됐습니까? 자, 푸른 종소리. 괜찮아? 푸른 종소리. 중심 대상은 종소리잖아. 맞지? 종소리를 관련한 일반적인 감각. 청각. 괜찮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겠지. 세 번째. 그러니까 문장 속 남은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 괜찮죠? 아까 다시 한번 푸른 종소리.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 뭐 남았어? 푸른 시각. 괜찮습니까? 어. 찾았으면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의, 삼, 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어. 청각,의, 시각, 화. 이렇게. 방금 푸른 종소리. 괜찮습니까? 납득되세요? 음. 자,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좀 뭐 밑줄을 치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기억과 동일한 표현법이 사용된 문장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1차원적으로는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 감각의 전이가 사용된 것만 일단 골라내세요. 괜찮습니까? 감각의 전이가 아닌 것들, 뭐 비유법 같은 게 그냥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시각적 이미지만 들어간 거, 또는 뭐 후각적 이미지만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걸러내. 해서 만약에 선택지가 하나만 남는다면 걔가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공감각적 심상이 두 개 이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면 그때는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각으로 전이되었는가까지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이렇게만 출제된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내용을 일단 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문제 없죠? 이거 구분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 없죠? 단, 단.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 어이, 그렇지. 그렇지. 일반적인 감각만 두 개 이상인 경우 주의해야지. 우리가 연습했던 예문 중에는, 그렇지. 노랗고 달콤한 바나나. 이런 거 있었잖아. 괜찮습니까? 이거는 지금 노랗다. 그러니까 중심 대상은 바나나. 그렇죠? 근데 그 바나나를 형상화할 수 있는, 됐죠? 바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란 바나나 괜찮죠? 달콤한 바나나 괜찮죠?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감각만 지금 두 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요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감각의 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복합 감각. 됐죠? 복합 감각. 요거는 주의사항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함정이 될 수 있는 파트가 이거라서 그래요. 둘 이상의 감각. 둘 이상의 감각. 그죠? 어. 둘 이상의 감각. 여기에만 꽂히면은 지금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구분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실제로 선택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이 하나짜리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뭐 감각이랑 관련 없는 것들 날렸는데 두 개의 감각 들어가 있는 거에서 하나는 공감각적 심상이고 하나는 복합 감각이고 이러면 그 문제 오답률 되게 많이 올라가요. 어, 실제로 그래요.
이거 그건 노린 거지.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너네가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국어 시험은 미친 듯이 어려워서 등급이 갈리는 게 아니야. 어. 되게 등급이 갈리는 요소들은 굉장히 사소해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근데 대충 봐서 틀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미리 공부했어. 대충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접어뒀어. 그럼 뭐 한 4등급, 5등급 가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더 봤어. 몇 번 더 봤어. 이 친구는. 그죠? 뭐 대충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두 번 더 보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막 2등급, 3등급 가는 거고. 괜찮습니까? 어.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해. 나는 이걸 정말 빠삭하게 다 지금 내가 얘를 설명할 수 있게끔 다른 용어 사용해서 괜찮습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거든? 근데 공감각적 심상 말고 다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까지도 훈련을 했다. 그러면 1등급 가는 거고. 그겁니다. 사실은 그거요. 음. 자, 넘어가도 되겠죠? 음.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괜찮죠? 오케이. 어조 파트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이제 어조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면, 야, 어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말투야, 말투. 말투. 그러니까 이게 말투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이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 태도나 분위기. 괜찮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만, 무슨 무슨 어조를 통해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보통 세트거든요. 맞지? 보통 이게 두 개가 세트가 되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 5개만 있는데 요거만 있는 건 아니지. 더 많아요. 요거는 근데 조금 우리 이제 교과서 작품들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작품들 작품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더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야, 여기 독백적인 어조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니까 저 혼잣말이잖아, 혼잣말.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독백적인 어조랑 반대로 쓸 수 있는 말도 있겠지?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대화적 어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대화적 어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돼서 개념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구분해놔야 돼. 자, 독백적 어조 이전에 독백체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백체. 근데 이와 이제 반대되는 걸 우리는 대화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됐죠? 독백적 어조와 반대되는 건 대화체.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또 둘로 구분을 합니다. 어, 말을 건네는 어조.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와, 대화, 형식. 또는 이제 이거를 그냥 대화적 어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화적 어조보다는 대화 형식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해요. 괜찮죠? 엄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은 독백은 말 그대로 이제 혼잣말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백적 어조가 사용됐는지 대화체가 사용됐는지를 일단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는 먼저 얘기했어. 뭐 시적 화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시적 화자, 화자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화자가 있다는 얘기는 말을 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말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요 차이점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대화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되는 가장 명확한 거, 기준점이 되는 가장 명확한 지점은 구체적 청자, 유무로. 이게 일단 제1. 됐어? 여기까지.
음. 제1의 원칙입니다. 구체적 청자가 없으면 그거는 뭐가 됐건 독백적 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가 있냐면 시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막 말을 하면서 아 참으로 아름답구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고전시 같은 경우에 이게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 분명히 말을 하지. 화자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백적 어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뭐 사나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거는 산에게 말하는 거잖아. 이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돼. 어쨌든 사나라고 하는 구체적 청자를 들먹였잖아. 언급했잖아. 이거는 대화체가 되는 거지. 단 말을 건네는 어조와 대화 형식의 차이점은 조금 더 세부적인 개념이 되겠지? 말을 건네는 어조는 하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청자가 대답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대화 형식은 하자 A, 하자 B. 이러면은 개념 정의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말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괜찮죠? 문제 없죠? 음. 그러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문학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법 문제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을 때, 뭐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했는데 본문에 누구누구야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바로 나가린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어조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이걸 자꾸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거는 약간 느낌상 이러한데 아니에요. 어조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하게 이 어조가 사용되었다,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A 어조, 저런 표현이 있으면 B 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 지점에 우리는 좀 주목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관조적인 어조라는 말 나오죠? 관조적인 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관찰, 조망을 줄임말입니다. 관찰, 조망. 괜찮습니까? 둘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쳐다본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얘기하는데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배제하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요거 우리 관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생각보다 요 관조적이라는 말을 자주 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거야. 음. 근데 이제 고등국어 문학 개념에서는 꽤나 자주 등장하게 되는 어조가 되고요. 자, 풍자적, 해합적, 요거는 두 개 묶어놓고 같이 정리할게요. 이거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해악부터 좀 얘기할게요. 해악. 해악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희화화한다라는 말을 써요. 희화화. 희화화. 괜찮습니까? 이거 막 또 필기 막 이상하게 해놓고 나중에 오면 막 회회화 뭐 지들 멋대로 써나 무슨 막 희회회가 뭐예요? 막 이러고 있고 막 다시 한번 희화화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희화한다라는 말도 써요. 그냥 희화. 됐죠? 여기서 희화화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발음도 꼬이네. 희화화가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괜찮죠? 요게 이제 해학인 건데 이 해학은 목적 자체가 그냥
재미, 재미가 목적이에요. 괜찮죠? 그냥 웃긴 거. 됐습니까? 대신에 와 달리가 되는 겁니다. 풍자는, 풍자는 해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괜찮아? 근데 이거의 목적이 대상을 비판하는 거. 그치? 괜찮죠? 이 풍자와 해학은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어. 해학과 풍자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보통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다. 근데 많이들 얘기합니다. 많이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먹이는 작품들이 한 뭐냐면, 춘향전은 다 아니까. 그쵸? 춘향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암행어사 출두야 뭐 했을 때 있잖아. 그 암행어사 출두야 했을 때 변사또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얘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치는데 막 깜짝 놀라서 막 똥을 싸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진짜로. 그럼 이거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멀쩡하게 점잔 떨면서 앉아있던 그 양반이 도망치면서 똥 싸고 막 이런 장면이니까 얘를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 맞지? 괜찮지? 근데 그 우스꽝스럽게 인물을 만드는 목적이 뭐야? 얘는 벌 받아야 되는 데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비판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풍자적 성격이 있는 거지. 괜찮아? 근데 다른 장면, 다른 소설로 넘어갈게요. 다른 소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는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재는 있다. 천재학 교과서에는 이제 이렇게 토막으로 실려 있는데 그 본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학교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본범이라고 하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은 그 주인공이 그 장가 들게 해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은 내가 내 딸이랑 너 장가 보내줄게 결혼시켜줄게 했는데 그걸 이제 매년 미루는 거야. 아이 내년에 해줄게 내년에 해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왜 결혼 안 시켜주지요 막 이러면서 장인이랑 이제 막 서로 막 바짓가랑이 잡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장인이랑 이제 막 바짓가랑이 잡고 싸우는 그 장면이 되게 웃기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주인공이나 그 장인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풍자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냥 거기는 정말 해학적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개념. 문제 없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려가서 냉소적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냉소. 비슷한 말. 조소적. 조소. 적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조소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조소, 냉소. 너네들이 소자 들어가는 말 중에 잘 아는 말은 있습니다. 미소. 미소가 뭐냐? 음. 그러니까 미가 작은 거예요. 작은 웃음이 미소인 겁니다. 어. 박장대소했다라는 말 쓰죠. 박장대소는 박장, 손뼉을 치면서 대소, 크게 웃는 거. 소가 웃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냉소는 그러면 직역했을 때 차가운 웃음. 조소는 비웃음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냉소와 조소는 공통점이 생겨버리죠. 어떤 공통점? 그렇지. 대상에 대한 태도가 마이너스죠? 괜찮습니까? 아, 부정적 태도. 이게 깔려요. 냉소랑 조소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이런 말들을 처음 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딱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 수월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 근데 작품들 중에는 문학 작품들 특히 현대시 중에는 조금 더 고전시도 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구분하지 않을게요. 고전시가 됐건 현대시가 됐건 시 내용이 이런 경우 있어요. 내 신세야.
아,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거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웃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고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스스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자조라는 말 써요. 자조. 이거는 그냥 다른 개념 얘기하는 거야. 자조적. 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괜찮죠? 사실 이거 말고도 어조와 관련된 용어들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거론하기 시작하면은 어조만 가지고도 한 시간 수업할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다양해요. 무슨 뭐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단호한 어조, 부드러운 어조 막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작품들 좀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어울리는 내용들 가지고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갑시다. 괜찮죠? 지금 이걸 쭉 나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어조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체킹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표현기법. 요거는 별표예요. 표현기법. 물론 우리는 이제 표현기법은 학교 텍스트, 학교에서 수업하신 그 텍스트들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나갈 거긴 하지만 표현법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올해 안에 국어 문학에 사용되는 표현상의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에 접근할 때 표현사의 특징 문제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접근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직유랑 은유는 두 개 묶어놓고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음, 중심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죠. 중심 대상. 괜찮죠? 다른 대상 얘기했잖아. 자, 중심 대상을 일컫는 말. 원관념이라는 말 써요. 됐어? 그리고 다른 대상, 보조관념이라는 말 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됐죠?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니까 너네가 그 문장이 직유법 쓰였다 다 알아. 괜찮죠? 내 마음은 호수요. 아, 은유법이지. 알아. 문제 없잖아,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다르게 설명한다고. 직유법이 쓰였다, 은유법이 쓰였다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같은 경우는 원관념이 뭐야? 얼굴이지. 괜찮습니까? 이거 원관념 사과요. 이러면 안 돼. 괜찮습니까? 원관념은 얼굴이야. 보조관념이? 그렇지, 사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인 얼굴을 보조관념인 사과에 빗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벌써 뭐 돼? 길어지지? 괜찮습니까? 길어지면 뭐 해? 너네가? 그렇지. 혼동하기 시작해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드는 원리가 되게 단순해요. 괜찮죠? 마찬가지 은유 아까 내 마음은 호수요. 됐죠? 원관념 뭐야? 그렇지 마음이지. 호수가 보조관념. 됐죠?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요. 됐죠? 뭐,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야,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1학년 때까지는 일단 구분합시다. 1학년 때까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의인과 화류는 다른 거다라고 그냥 일단 지금 당장엔 괜찮죠? 음, 됐습니까? 음. 의인과 화류는 다른 거다. 원래는 화류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원래는. 화류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의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 문학
이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출제하실 때는 보통 둘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죠. 의인화라고 하는 얘기는 대상에 뭐를 부여했다? 인격을 부여했다. 라는 말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사람의 자격을 부여했다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화 같은 경우가 됐죠? 의인화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거,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대상에 인격을 부여했다. 그렇죠? 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을 그 대상에 연결 지어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연물을 너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자연물을 너라고 부르는 인칭 대명사 붙이는 거, 그치? 또는 자연물을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까? 사람의 친구는 사람입니다, 문학에서. 그쵸? 사람의 친구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까? 어. 아니에요, 백구도 내 친구예요. 뭐 하지 마. 우리 집 강아지 너네 친구인 거 알아. 문학에선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 달을 내 친구, 내 벗이다라고 얘기한 이상 그거는 그냥 사람처럼 표현한 거다. 문제 없죠. 화류는 뭐 이제 그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거나 괜찮죠? 뭔가 어떤 자의적인 행동이나 자의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없는 대상을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한 것들 괜찮죠? 요건 전부 다 가능한 거겠지. 괜찮죠?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고 대유법은 음 이거는 보편적인 예문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런 표현법이 있구나 정도면 일단 체크해 둡시다. 우리 얘기했던 거죠. 일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한다. 괜찮죠? 음. 배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문제 없죠? 일단 뭐 요 정도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 요 정도로만 정리해 두고 다음 넘어갔을 때 단어 역설 이거 무조건 별표예요. 단어 역설. 이거는 이번 1학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관련된 개념은 어느 학교 불문이고 무조건 들어가요, 한 문제 이상은. 괜찮습니까? 왜? 이거 두 개가 예문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둘을. 그러니까 3번은 역설이고 4번은 반어야. 근데 막 역설 골라야 되는데 반어 고르고 있고, 반어 골라야 되는데 역설 고르고 있고, 뭐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분하는 거. 역설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모순. 모순. 괜찮습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모순이라고. 그렇죠? 자, 이 모순이 뭔데? 거짓? 구라는 다 역설인가? 문맥이 맞지 않는 거? 그렇죠. 조금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는 문장이 주어져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키워드가 동시에입니다. 어,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 또는 표현, 됐죠?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전에 한번 예시 들었습니다.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해. 이거는 모순 아니야. 괜찮죠? 그러니까 어제는 슬펐는데 오늘은 기쁘다. 오늘은 웃기다. 이거 모순 아니야. 왜?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게 없잖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나 지금 되게 우픈 상황인 거야. 괜찮습니까? 어. 이거는 모순된 표현 맞지? 괜찮죠? 지금 당장 웃긴데 슬프다고? 그렇죠? 이거는 감정이 모순된 거잖아. 역설적 표현입니다. 괜찮죠? 이게 역설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문장만 5개 떨렁 선택지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역설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예문들을 일단 좀 외워서 보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 치르러 갈 때는. 외우게끔 해서 보내긴 할 건데, 그래도 혹시 그 예문 안에서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쵸? 웬만하면 걸리긴 할 겁니다. 웬만하면 걸리긴 할 건데, 만약에 그 중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반어라고 하는 거. 음. 단어도 그냥 봐선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하니까? 의도가 중요하니까. 이 의도가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가지고 접근했을 땐 알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대신에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인 거야. 이 뒤에 날카로운 멋과 예리한 감각 뭐 이딴 말 버려. 이 날려. 이 지워버려. 뭐야 이게 씨. 경이감과 신선함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게 왜냐면 이거는 효과 있지, 효과. 효과.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거는 작품마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이 뒤에 무슨 뭐 날카로운 이런 거 버리세요. 버려. 지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역설이랑 반어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어쨌든 우리한테 이거 그리고 꽤나 배점도 될 거예요.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왜냐면은 막 미친 듯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많이 혼동해요. 착각해요. 두 개를. 어, 주의해야 될 내용. 체킹만 해두시고. 자, 밑에 감정이입 얘기 나오죠? 감정이입도 역시나 조금 주의사항 중에 하나죠. 이겁니다. 다른 대상에게 불어넣어서.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친절하게 해준 거지. 화자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 불어넣어. 너무 친절하죠? 압축적으로 만듭시다. 화자의 정서를. 그죠? 어, 외부 대상에 뭐 한다? 대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대입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비추어, 기대어, 그리고 비추어를 한자어로 바꿔요. 투영하여. 기대어를 한자어로 바꿉니다. 의탁하여. 괜찮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 됐죠? 화자의 정서를 외부 대상에 비추어 어떤 뭐 강조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투영, 의탁 이런 말들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투영하다, 의탁하다. 그죠? 그 정도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 구분하자. 요것도 구분해두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만약에 그 모의고사라면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말 거거든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외부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요 정도 얘기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표현도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개념인 거. 괜찮습니까? 근데 1학년 때는 둘을 구분하니까 나눌게요. 감정이입은 이때 화자의 정서랑 외부 대상 정서 있죠. 똑같아야 돼요. 같은 정서.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창밖에 새가 슬피 우는구나. 이럴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음. 창밖에 새가 슬피 우는구나. 내가 슬픈 거잖아. 새가 슬프다고 얘기했잖아. 정서가 똑같지? 화자의 정서를 새에 감정이입한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랑
외부 대상이랑, 됐죠? 이거는 내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같아도 되고요. 달라도 되고요. 심지어 외부 대상이 어떤 감정인지 몰라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풀벌레 우는 소리. 나의 감정을 돋우는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풀벌레 우는 소리. 뭐 내 슬픔을 돋우는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 어. 그러면 밖에 풀벌레 있죠. 풀벌레. 풀벌레가 운다가 그 풀벌레가 엉엉 운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풀벌레 우는 소리라고 하는 건 풀벌레가 왜 우는지 감정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내 슬픔을 부각해주지. 괜찮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투영한 거 맞아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하지만 걔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내 감정, 풀벌레 감정 같지는 않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어. 만에 하나 학교에서 작품 설명을 하시던 와중에 얘는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럼 그 시험 때는 이거 필히 구분하게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굳이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요즘에. 굳이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이런 게 있구나만 일단. 됐죠?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 개념 정리한 겁니다. 자, 밑에 달려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야, 시적 허자 방금 얘기했었죠? 시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괜찮죠? 말하는 이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화자는 시인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괜찮습니까? 근데 시인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시들도 있으니까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 얘기 나오네요. 화자가 나로 직접 드러나는 경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뭐라고? 그렇지. 명시적 화자. 괜찮죠? 어, 됐죠? 화자가 나로 직접 드러난다는 경우는 명시적 화자. 숨어 있는 경우는 뭐 명시적이지 않은 거겠지. 괜찮습니까? 요 정도 내용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형식상 구분되어 있는 거 이거 그냥 간단히 두 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 정형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정형시.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시조예요. 음, 가장 대표적인 거 시조입니다. 시조. 우리 시조 하면은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양새가 있잖아. 그렇죠? 세 줄짜리. 괜찮습니까? 왜? 정형성을 지니고 있는 갈래라서 그래요. 괜찮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자유시 되는 거지. 자유시는 뭐 굳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문시라고 하는 말 나오죠. 산문시. 자, 아까 우리 산문 얘기했지. 산문. 산문. 줄글이라고. 시인데 산문처럼 생겨 먹었어요. 나누지 않았거든. 연 구분이나 이런 게 없거든. 괜찮죠? 어. 이런 거를 우리는 산문시라고 얘기합니다. 걔도 어디까지나 시는 시인 겁니다.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인 거야. 문제 없죠? 그 정도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서정시 뭐 됐고 서사시? 음, 서사시 요거는 뭐 메모하거나 할 건 없이 그냥 요겁니다. 이런 거. 신화 전설. 요런 거를 다루는 시들이 종종 있어요. 신화의 내용이라든가 뭐 전설의 내용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다루는 시들이 종종 있거든요. 현대시에는 잘 없지. 고전 시들 중에. 그런 경우를 이제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지금. 그렇죠? 극시 버려도 됩니다. 극시 여러분들이 어, 졸업할 때까지 극시 보게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넘어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 작품의 감상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얘기할 때 문제에서 이거 좀 뭐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참고는 해두세요. 뭐냐면은 관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관점. 관점.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냐면은 다음 중 윗글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손을 못 대요. 왜? 다섯 개가 다 맞아요. 어.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윗글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라 감상하는 관점이 하나만 다르다인 거야, 그냥. 틀린 선택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중에 다른 관점 하나를 찾으라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 관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어떤 작품을 공부할 때, 볼 때, 작품 자체 있죠, 작품 자체. 음. 작품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운율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괜찮죠? 이런 거에만 주목하는 관점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음. 작품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정보. 절대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괜찮죠? 방금 전에 내가 예시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상의 특징이 드러나고, 됐죠? 운율, 표현, 됐죠? 주제, 됐죠? 뭐, 화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화자 관련. 괜찮습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외재적 관점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이제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했고,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품을 보는 거. 됐죠? 자, 첫 번째, 현실. 이거 용어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용어 정리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현실 반영론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있죠. 어, 현실. 괜찮죠? 당대 현실. 요런 거를 고려하면서 읽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상을 예시로 들자면 어떤 식의 예시가 나오겠어? 이 작품은 작품이 쓰여졌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혹독한 현실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실제로 언급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외제적 관점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가와 관련된 거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작가와 관련된 거예요. 글쓴이와 관련된 거. 괜찮죠? 음.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뭐 추억을 떠올리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음. 이게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거 작가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괜찮죠? 음.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 마지막은 뭐냐면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떤 쓸모가 있냐. 독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냐. 효용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얻은 게 뭔데? 어떤 뭐 이렇게 되겠지. 감상 자체가 뭐를 깨달았어. 뭐를 느꼈어. 이런 거 되겠지. 그러니까 느낀 점, 배운 점. 됐죠? 또는 뭐 감동도 포함돼요. 이것도 내가 얻은 거잖아. 작품을 통해 얻은 거잖아. 괜찮죠? 자, 요 관점에 관련한 문제의 스타일은 대부분 유사해요. 뭐냐면, 다음 중 윗글을 감상한 관점이 다른 걸 하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5개의 선택지에는 실제로 감상평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상평이 5개가 있는데, 자, 주의사항에 따라서 그 5개의 감상평은 전부 다 작품에 대한 맞는 내용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5개가 어떤 건 작품 자체만 보고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거는 작품 외부의 것들을 반영해서 감상한 내용이 들어가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시험지 안에 보기가 무조건 주어지게 됩니다. 보기 있을 거예요. 내재적 관점이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외재적 관점이란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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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올 건데 그거 언제 읽고 있냐? 너네가 미리 공부해 두는 게 낫지. 맞지? 어. 그 자리에서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 두는 겁니다, 그냥. 괜찮죠? 자주 등장하는 유형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만 두시면 되겠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소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파트 위쪽에 구성 단계 버려도 되고요. 이거 안 볼 거예요. 필요 없어요. 뒤에 구성 유형, 구성 유형. 여기서부터 좀 볼 건데, 요 내용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서사갈래인 소설 쪽으로 넘어가서 요 니은부터 볼게요. 앞에 건 넘어가고. 요거 딴 거 없어요.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보다 더 자주 쓰는 말은 있습니다. 평면적 구성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예요. 다른 말로 순행적 구성. 그렇지. 순행적 구성.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뭐 과거 회상을 한다거나, 됐죠? 이야기가 전개되다 말고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 있죠? 역순행적 구성. 괜찮죠? 됐나? 그리고 요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대신에 한 가지 더 있어서 요것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써먹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요 구조를 우리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추보식. 추보가 보가 보. 우리 1보, 2보 하지. 걸음, 걸음. 추는 따르다예요. 걸음걸이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 있죠. 순서에 따라서. 그걸 추보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밑에 디귿 넘어갔을 때 피카레스크 옴니 버려. 피카레스크 옴니버스 버려. 어. 액자식 구성만 우리는 조금 주목하고 넘어갑시다. 액자식 구성. 자, 이거 말 그대로예요.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형식입니다. 됐죠?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구조. 됐죠? 교과서의 작품들 중에도 이런 류의 작품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별표 하나 쳐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인물 제시 방법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 끼워 넣을게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철수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철수는 굉장히 화가 났다. 이거는 서술자가 철수라고 하는 인물의 지금 심리, 됐죠? 화가 났다. 그 다음에 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효자다, 성품, 됐죠? 요거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거야.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 말하기 방식으로 전한 겁니다. 됐죠?
대신에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인물의 행동 또는 인물의 대화. 그러니까 철수가 하는 행동을 묘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철수는 항상 매일 아침 부모님의 뭐를 챙겨드리고 뭐 이런 할 수 있잖아. 효자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철수는 뭐 어떤 장면을 본 철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맞죠? 빡쳤다잖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건 뭐야? 철수의 행동 또는 철수의 대화를 가지고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물의 말하기 있죠. 인물의 말하기.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인물의 성품 또는 인물의 심리를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그건 무슨 방식인 거야? 인물의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음. 이거 보여주기예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라고. 말하기 방식은 서술자가 말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화가 났다.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이게 말하기 방식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근데 철수가 작품 속에서 대사 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철수가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철수가 기분이 좋구나. 알 수는 있잖아. 그죠? 철수가 화가 났구나. 알 수는 있잖아. 그거는 근데 서술자가 직접 말해준 건 아니잖아. 그쵸? 보여주게 해준 거라고. 됐습니까? 이 용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됐죠? 자, 주의사항입니다. 서술자가 직접인 거고요. 인물에 대화한 겁니다. 인물의 행동, 인물의 대화. 괜찮습니까? 됐죠? 달라요. 이해돼?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됐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요거 뭐 교과서 작품 설명할 때 한 번쯤은 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작품에서는 직접 제시만, 어디서는 간접 제시만이 아니라 부분 부분 달라요. 작품의 부분 부분.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예시 문제 유형으로 바꾸자면 A, B, C, D, E 밑줄 5개 써놓고 다음 중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거를 찾으시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쉬운 거다. 자,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야, 이거 어렵게 접근하실 건 없어요.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가자. 주인공.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이게 꼭 뭐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있죠. 음, 반동인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들어. 주동인물이 하면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죠? 넘어갈게요. 여기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면, 그죠?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가치가 되게 강조되던 시대였지. 그러다 보니까 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인물상들이 있죠. 그렇죠? 무슨 뭐 남편에게 지조절개를 강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남성의 모습도 있죠. 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음. 계층이나 세태를 대표할 수 있는 표시만 해도 넘어가도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보편적 성격이 아닌 겁니다. 쉽게.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은 이겁니다. 예로 들자면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자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뭐 섬기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하는데 분명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남편한테 나가서 돈 안 버냐고 막 얘기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 있잖아. 내 주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도 있거든요. 영웅이 전쟁터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적인 전적을 이루고 개성적인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성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참고할 만한 거.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자, 평면적, 입체적 인물. 방금 전에 우리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랑 얘기가 달라요. 인물이 평면적 인물인가, 입체적 인물인가는 이겁니다. 쉬워요. 이거 용어가 참 그렇죠? 그냥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얘기하면 간편한 걸. 어, 평면적 인물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입체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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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괜찮죠? 됐죠? 매칭만 잘 시키면 됩니다.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거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로.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정말 기초 개념어잖아, 지금 전부 다. 기초 개념이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서, 아, 이거 개 쉬운데? 이런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게 뭐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 객관식 선택지에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정돈해두지 않으면 이건 뭔 소리죠? 저건 뭔 소리죠? 이 뭐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내적 갈등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선택. 가능하죠? 음, 됐죠? 선택의 경우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등이에요. 괜찮습니다. 내적 갈등이 뭔 말인지는 알잖아. 자기 혼자 속으로 갈등하는 거니까. 그죠? 아, 학원을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대신에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 선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떤 게 또한 내적 갈등이냐?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됐죠? 그 이상향과, 됐죠? 지금의 현실 있죠? 실제로 내 삶, 현실.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괜찮습니까?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또는 이 불일치라는 말 대신에 괴리라는 말 써요. 괜찮습니까? 요때 등장인물 또는 시에서는 화자가 되겠죠? 어. 소설에선 인물, 시에서는 화자가 되겠죠?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심리가 대립한다라고 하는 말을 읽어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히나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2번, 두 번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괜찮죠? 문제 없죠? 야, 외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갈등은 요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갈등할 수 있지.
괜찮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은 그게 갈등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야? 인물과 사회가 갈등을 한대.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게 과연 뭘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 일제를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 사례로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예시는 신분제 같은 거예요. 어, 신분제 같은 거.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거 예시예요. 이게 뭐가 아니면 춘향전을 예시로 들었을 때 춘향이는 기생 월매의 딸이죠. 그 다음에 몽룡이는 그 아버지가 무슨 참판이에요. 고위 관직자라고. 그러니까 기생의 딸 천민과 양반의 사랑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됐죠? 아, 당시 사회적 제도, 풍습에 반하는 주제인 거야. 맞지 않는 거. 이랑 하자. 풍습과 갈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간단하겠다. 이걸 우리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작품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러한 삶이 옳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그 상식, 풍습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저항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괜찮죠? 이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계급, 그죠? 양반, 천민, 이 계급이 구분되어 있었고, 괜찮죠? 뭐, 남녀가 서로 다르게 처우를 받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거부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음, 실제로.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그죠? 뭐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성 역시 아름다운 남성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거늘, 나는 못생겼잖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진짜로. 누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품 구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지 않느냐, 주변에서 막 묻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거지거든요, 주인공이. 거지인 주인공인데, 어,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남자건 여자건 아름다운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나 같은 못생긴 사람을 누가 과연 좋아하겠는가?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그쵸? 넘어가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주 보게 되는 마지막 거. 인물과 운명. 운명.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삶과 죽음 얘기예요. 저승, 단절. 그쵸? 이거를 거부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과 운명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극복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 여러분들 고전소설 중에 한 번쯤은 보게 될 작품입니다. 실제로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저승에서 다시 환생해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둘이 다시 재회해가지고 되게 기뻐하고 다시 이제 부부로서의 연을 이어간단 말이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슬피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저는 원래 죽은 사람으로서 이승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극복하지 못한 거죠. 괜찮습니까? 뭐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되겠죠. 인물과 자연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인물과 자연의 갈등 같은 경우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정리만 하고 좀 넘어가면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내적 같은 경우에는 외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조금 더 세 가지 이상으로 구분이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야, 이거 시점 내용 별표 빡세게 쳐주세요. 이게 보세요.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죠. 원래 3인칭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붙긴. 됐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괜찮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도 자, 소설 지문 나와 있고 첫 번째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묻죠. 그때 선택지 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종. 이게 꽤 많이 드러나요. 됐죠? 그러다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인칭과 3인칭을 먼저 둘로 나눠야 돼요.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인칭이라고 하는 거죠. 1인칭. 1인칭. 이 말 자체는 앞으로 여러분들 볼 일 없어요. 선택지 안에 절대 안 넣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내가 절대라고 얘기할게요. 볼 일 없습니다, 앞으로. 대신에 1인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 쓰냐?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라는 말 써. 내부라는 말 대신에 안이라는 말 쓸 수도 있죠. 작품 안 서술자가. 그렇죠?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입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1차적으로 구분하세요. 그러면 1인칭 시점인지 3인칭 시점인지를 구분하는 본문에 어떤 표시가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야.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있으려면 한 글자 찾으시면 돼요. 나옵니다. 네, 나가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이게 있다고. 그럼 그건 일단 1인칭이에요. 1인칭 시점인 거야.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있다면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철수는 말했다. 철수는 무엇 무엇을 보았다. 할 수 있죠. 괜찮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야. 이거 가지고 일단 무조건 선택지 안에서 골라내는 거야. 대신에 주인공 시점.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정서, 생각, 심리,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를 서술하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서술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1인칭 주인공이라고 간단하게 툭 던지면 우리 다 알아먹는 얘기를 가능한 한 최대한 못 알아먹을 만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못 찾으면 돼. 내가, 내가 생각한 내용을 본문 안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1인칭 주인공 시점 쓰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1인칭 관찰자는 말 그대로 관찰자인 거죠?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보고, 보거나, 듣거나, 관찰한 내용이죠. 전달 또는 묘사합니다.
괜찮죠? 음.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려면은 내 생각이 본문 안에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괜찮죠? 음. 자, 순서대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 첫 번째는 일단 어디부터라고? 첫 번째는 그렇지. 이쪽부터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어. 나가 있냐, 없냐부터. 근데 본문에 나가 있어. 그럼 일단 1인칭인 거야.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아닌 걸 일단 다 날리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 되는 거라고. 됐죠? 심리를 드러내고 있나? 안 드러내고 있나? 괜찮습니까? 3인칭 관찰자는 얘랑 똑같겠죠? 그렇죠? 괜찮죠? 단, 나가 없겠지. 그죠? 음. 철수는 뭐 지나가다가 영수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 영수는 뭐 누군가에게 열심히 뭘 설명하고 있었다. 뭐 하겠지. 괜찮습니다. 전지적 작가시죠. 말 그대로 전지적이죠? 다 알아요.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 외부의 서술자인데 인물의 내면, 되죠? 등장인물의 내면 또는 성품도 다 알아요. 성격이 어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전까지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행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행적을 서술하는 거죠. 모두 서술. 아니, 모두라는 말 하면 또 너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서술. 됐죠? 본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겠어? 철수는 지나가던 영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재수 없어. 이걸 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철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서술자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건 전지적인 거 맞지? 괜찮습니까? 자, 이 시점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학교 시험은 당연히 이제 우리 다 정리하고 갈 거니까 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영향가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써먹기 되게 좋아요. 선택지,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게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지를 배제하고 소거하는데 굉장히 쏠쏠하게 쓰여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얘기하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보는 거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기 수월한 선택지부터 우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얘 우선순위예요. 객관적이잖아. 그쵸? 뭐가 있으면 1인칭인 거고, 뭐가 없으면 3인칭인 거다가 확실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주인공 또는 전지적 작가인 거고, 없으면은 관찰자인 거고,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를 판단하는 순서를 잡을 때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괜찮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시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극갈래 얘기할 때 희곡 같은 경우 희곡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희곡은 실제로 쉬워요. 왜? 연극 대본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징들 나오잖아. 특징 얘기 나올 때, 자, 요거 희곡의 특성 얘기할 때 여기다가는 내가 말을 덧붙일게요. 말을 덧붙일게요, 전부 다. 소설과 달리. 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소설과 달리, 소설과 달리, 소설과 달리, 소설과 달리 하게 될 거로.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자, 허구의 문학이다. 됐죠?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다. 요 두 개 있죠. 어. 요 두 개만 소설과 마찬가지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끝나요? 이 부분은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소설과 희곡은 모두 꾸며낸 글이라고. 맞죠? 어. 그럼 꾸며낸 글이야. 그리고 소설과 희곡은 모두
인물과 인물, 갈등이 중심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과 마찬가지로라고 묶은 건데,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이건 어려울 거 없잖아. 희곡은 말 그대로 연극 대본이니까. 무대에서 공연할 거를 전제하고 쓴 글. 두 번째, 대사와 행동. 요거는 그러면 소설이랑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거. vs. 자, 희곡은 대사와 행동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럼 소설은 뭐 중심이라고 얘기할까? 응? 스토리? 그쵸. 스토리는 영어잖아. 그치. 소설은 서술 중심이에요. 서술 중심. 괜찮습니까? 서술 중심의 갈래. 소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얘기 나오죠. 이게 와 달리 소설은 과거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소설은 미래 얘기할 수도 있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자유로워요. 괜찮죠? 근데 이제 희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작품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구누구누구 등장한다. 누구누구누구 무슨 행동을 한다.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공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구성 요소 얘기 나오는데 해설, 대사, 지시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바로 밑에 사례 나와 있죠. 우리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우리는 해설이라고 불러요. 요거. 설명하는 거야, 설명. 그러니까 이거를 무대 위에 서가지고 인물이 이거를 읊어대는 게 아니야. 막 이오르기 전에 요란한 동작.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설명.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말이 맞았지요? 깜빡 잠이 들었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대사라고 얘기하죠. 대사.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방에 불이 꺼진다. 교수 일어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지시문.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위에 표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독특한 게 있어서 그거만 얘기를 하고 할게요. 대사 파트가 난이네요. 대화, 독백, 방백. 그렇죠?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대화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대화는 둘이 말 주고받는 거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독백 같은 경우 있죠. 독백과 방백이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연 그 실황을 조금 상상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내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독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잣말로 주저앉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같은 무대 위에 있는 다른 인물이 이 말을 듣고 있다라는 전제 없음. 됐죠? 두 번째, 내 말을 관객들이 듣고 있다라는 전제도 없음. 괜찮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독백. 괜찮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방백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은 못 들어요. 근데 관객들은 이 말을 듣는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제 예시로 보자면은 이럴 수 있겠지. 자, 그냥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뭐 내 옆에 이제 뭐 철수가 앉아 있어. 그죠? 한 나 혼자서 이렇게 얘기했어. 철수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는 이제 나 혼잣말 한 거잖아. 그치? 철수 쟤는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독백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방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철수 옆에 앉아 있어. 철수 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할 수 있겠지. 그죠? 관객한테 괜찮죠?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밑에. 자, 여기 나오네요. 장녀 등장하자마자 제 말이 맞았지요? 얘기하지. 괜찮습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 등장인물한테 말하지 않아. 대신에 관객은 듣잖아. 이거 방백인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장녀가 방백한 거예요. 괜찮죠? 근데 밑에는 이제 교수,
둘이 말 주고받죠? 이건 대화하는 거지. 괜찮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만 체킹해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파트에는 시나리오 나오는데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에요. 영화 대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천재 교과서에는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천재 교과서에는 그 두근두근 내 인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고 교과서에는 희곡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희곡이 하나 들어가 있네. 성난기계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냥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요거만 특성만 좀 생각하고 가볼게요. 특성. 이거네요. 여기다가는 뭘 붙이면 되냐면 희곡과 달리. 희곡과 달리 붙이면 조금 쉬워요.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연극은 시간,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무대가 서 있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배경을 갑자기 미국으로 갔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왔다가 하려면 막 벽을 뭐 세웠다 눕혔다 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영화는 어차피 장면 전환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앞에 미국 장면, 한국 장면, 장면 전환하면 되니까 이게 쉬워요. 됐죠?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의 교차,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근데 마찬가지죠? 현재 모습 나왔다가 과거 모습 나왔다가 이게 영화에서는 장면 전환으로 마음대로 되지만 뭐 조선시대 배경이었다가 지금 21세기 배경이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대를 계속 갈아 끼울 수가 없잖아. 희곡은 힘들죠. 괜찮습니까? 희곡은 힘들죠. 정말 상식적인 내용이야. 밑에 있는 거 등장인물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전쟁 장면이야. 어, 적장이 3천만 대군을 이끌고 왔대. 이 연극 무대에 어떡할 거야? 3천만 명 세워놓을 거야? 안 되죠? 근데 영화는 되잖아. 그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뭐, 그 정도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 여기 나왔네. 이거죠, 요거.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요거 체크만 해두세요. 그냥 체크만 해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 2분 들을 테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냥 여담이지만 저런 거 있어요. 옛날에 나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연극 해보면서 연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객들이 저 멀리서 나를 본단 말이야. 멀리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표정 연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그렇다고 우는 장면인데 활짝 웃으면서 우는 연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이게 꼭 표정을 꼭 막 이렇게 막 있는 대로 막 찡그리고, 야, 연극에서는 우는 연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봤자 안 보여. 오히려 그냥 과장되게 막,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행동을 크게, 제스처를 크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영화는 클로즈업 하면 되잖아. 그죠? 뭐 이런 거 있어요. 넘어갈게요. 수필. 야, 수필은 우리 요 다른 말로 그 갈래 아까 그랬죠? 자, 시, 서정 갈래. 그렇죠? 소설, 서사 갈래.
얘기했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수필은 교술이라는 갈래로 묶어요. 교술 갈래.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수필에 관련한 내용 정리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거 소설이랑 비교하는 경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대 작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일반적인 사례로 가는 겁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렸을 때 내용적인 측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소설은, 됐죠? 소설은 여기 지금 내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를 내가 너네한테 읊어줄 거야. 이거 그대로 적으세요. 그대로. 그대로 적으세요. 소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소재로, 그렇죠?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괜찮죠? 비교할 거야. 괜찮죠? 음. 지금 소설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수필은 뭐가 되냐면 수필의 가장 큰 특징,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이나 깨달음을 드러내는 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응? 그쵸? 경험이죠?